너희 나라 음식은 너무 강해서 서양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 한국 요리? 미슐랭 스타? 꿈도 꾸지 마. 강민수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한식의 총괄 셰프로 서 있다. 매일 밤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예약을 걸고 유명 셰프들조차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 하지만 오늘도 그는 변함없이 주방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있었다. 김치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그는 지난날을 떠올린다. 그가 요리를 처음 배운 곳은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부산의 작은 시장 분식집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 한쪽에서 떡볶이, 순대, 김밥을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비 오는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한 그릇이 손님들의 몸을 녹였고 매운 떡볶이에선 시장의 활기가 느껴졌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칼질을 배웠고 튀김 반죽을 섞으며 요리의 기초를 몸으로 익혔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 대단한 꿈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떡볶이 하나 추가요. 이모 김밥도 같이 주세요. 어머니는 바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국자를 들었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요리하는 법을 익혔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그는 어머니를 도와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다.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날이면 어머니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요리를 했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애정을 키워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민수야, 요리는 힘든 일이야.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말이 맞았다. 민수가 할 수 있는 건 독학뿐이었다. 정식 요리학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도 책을 사서 읽었고 남들이 퇴근해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며 해외 유명 셰프들의 기술을 익혔다.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서 일했고 밤이 되면 남포동 포장마차를 빌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부산의 거리는 붐볐지만 민수의 포장마차는 늘 한산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보고 멈춰서도 막상 메뉴를 보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많았다. 너무 어리잖아. 이거 내 가게 맞아? 어린애가 뭘 만들겠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다. 떡볶이 소스 하나도 연구했고 김치볶음밥의 불 조절도 세밀하게 조정했다. 직접 만든 김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피드백을 받았다. 조금씩 단골이 생겼다. 이거 김치 어디서 샀어? 엄청 맛있는데? 아, 제가 직접 담근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었다.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얹어주면 손님들은 감탄하며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하나둘 그를 알아주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의 목표는 부산이 아니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프랑스에 간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했다. 프랑스? 너 거기서 뭘 할 건데? 거긴 요리학교도 못 간 애가 가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 돈 부족하겠지만 가져가라. 봉투 안에는 1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이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싶어. 그는 그렇게 프랑스로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봉투를 꽉 쥐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부산시장의 익숙한 소음이 사라지고 이제 그를 둘러싼 것은 불어로 가득 찬 거리와 화려한 레스토랑들이었다. 거리에서 풍기는 빵 냄새, 와인과 치즈 향기가 가득한 가게들, 그리고 차갑게 스쳐 지나가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낯선 언어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낯설고도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부산의 바다 내음 대신 이국적인 빵 냄새와 와인의 향이 거리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천만 원.
한국에서는 꽤 큰 돈처럼 느껴졌지만 유럽에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파리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그는 숙소를 구할 돈이 부족해 싼 민박을 전전했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다. 그는 프랑스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영어조차 서툴렀다. 음식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온 그에게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요리 학교도 안 나왔는데? 경력도 없고 불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방에서 일하겠다는 거야? 이력서를 돌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하루 종일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는 거절당했다. 몇몇 식당에서는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가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어떡하지, 정말 내가 무모한 선택을 한 걸까?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어렵게 건네준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레스토랑의 뒷문에서 직원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주방 일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식당 안에 들어가야 해. 그는 다시 한번 주방 문을 두드렸다. 제발 저를 그냥 주방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마침내 작은 비스트로에서 그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셰프의 길과는 거리가 먼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일이었다. 그가 맡은 일은 주방 보조조차 아닌 설거지 담당이었다. 하루 종일 접시를 닦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온몸에 기름때가 묻어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셰프들이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지를 눈으로 익혔다. 때때로 남은 재료들을 몰래 맛보며 미각을 훈련했고 요리를 연구했다.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하루 동안 배운 것들을 빼곡히 적었다. 하지만 차별과 멸시는 끊이지 않았다. 아시아 사람은 원래 이렇게 느려? 너는 그냥 설거지만 잘해. 요리는 신경 쓰지 마. 그는 굳게 이를 악물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채소를 다듬고 셰프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서서히 실력을 키워갔다. 어느 날 주방장이 급하게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보조 셰프가 제때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누가 이거라도 좀 손봐. 그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셰프는 비웃으며 칼을 던졌다. 내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부산시장에서 배운 감각 덕분에 그는 정확하고 빠르게 재료를 손질했다. 주방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셰프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어디서 배운 거지?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에서요. 셰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주방 보조로 일해라. 그날 그는 처음으로 설거지 담당이 아닌 주방 보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방 보조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혹독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셰프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을 내렸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호통이 쏟아졌다. 민수, 내가 썬 양파 크기가 왜 이 모양이야? 균일해야 할 거 아니야. 너무 느려. 이러다가 손님들 다 기다리게 하겠어. 그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칼질 연습을 했다. 채소를 일정한 크기로 써는 연습을 반복했고 불 조절을 익히기 위해 남은 재료로 요리를 해보기도 했다. 그는 낮에는 16시간 동안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요리를 연구하며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동료 셰프들은 그를 아시아에서 온 미숙한 보조라고 무시했고 요리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 요리? 그런 거 누가 먹어? 여긴 프랑스야, 민수. 한식 같은 건 소용없어. 그는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단순히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요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주방을 비우게 되었고 대체할 셰프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요리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셰프가 없으면 어떡하지? 일단 메뉴라도 준비해야 해.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가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그를 쳐다봤다. 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결국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민수는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왔던 김치볶음밥을 떠올렸다. 하지만 단순한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변형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고급 와인과 버터를 이용해 김치를 숙성시키고 프랑스식 리조또 기법을 활용해 볶음밥을 만들었다. 여기에 프랑스의 대표 치즈인 콩테 치즈를 녹여 풍미를 더했다. 그의 요리는 예상 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김치로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어. 감칠맛이 엄청난데? 손님들은 감탄하며 그의 요리를 즐겼고 레스토랑에 총괄 셰프가 돌아왔을 때 그는 민수를 불러 말했다. 내 김치는 뭔가 특별하군. 어디서 배운 거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시장 분식집에서요. 그날 이후 그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내 레스토랑을 열겠다. 한식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레스토랑을. 그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주방에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 김치를 활용한 그의 요리는 기존 프랑스 셰프들이 생각지도 못한 깊은 감칠맛을 내었고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역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수, 내가 만든 김치 리조또 계속 메뉴에 넣어보자. 그의 요리는 레스토랑의 스페셜 메뉴가 되었고 몇몇 미식가들은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는 단순한 주방 보조가 아니라 요리를 직접 만들고 연구하는 요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뭐? 한식 메뉴를 계속 넣는다고? 여긴 프랑스야. 우리는 프렌치 퀴진을 만드는 곳이라고. 몇몇 프랑스 셰프들은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민수에게 힘든 일을 떠넘겼고 재료를 일부러 숨기거나 그의 조리 과정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미식 평가단이 방문하는 날이었다.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미슐랭 가이드에 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총괄 셰프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모든 주방 직원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있었다. 그날 민수는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리 숙성시켜둔 김치와 프랑스산 트러플 오일을 조합한 김치, 퓨레 소스를 이용한 프렌치 스타일의 오리 요리였다. 하지만 평가단이 도착하기 30분 전 민수가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사라졌다. 이럴 수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재료를 빼돌린 것이었다. 주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숙성시켜둔 김치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이 요리는 빼야겠군. 총괄 셰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식을 프랑스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대안을 생각했다. 김치가 없으면 직접 만들면 돼. 그는 남은 배추와 양념을 가져와 즉석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숙성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신 빠르게 감칠맛을 끌어내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한국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배운 손맛과 감각을 활용해 그는 빠르게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버무렸다. 그리고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 트러플 오일과 발효 소스를 섞어 김치의 깊은 맛을 살렸다. 민수, 시간이 없어. 다 됐습니다. 평가단이 도착하기 직전 그는 기적적으로 요리를 완성했다. 그리고 평가가 시작되었다. 미식 평가단이 그의 김치오리 요리를 맛보았다. 처음에는 생소한 맛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들은 트러플 오일과 즉석 김치의 조화에 감탄하며 조용히 메모를 했다. 평가가 끝난 후 총괄 셰프는 민수를 불렀다. 내가 오늘 해낸 일 정말 대단했다. 너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군.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이상 보조 셰프가 아니었다. 그는 레스토랑의 정식 셰프로 승격되었고 그의 김치 요리는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만의 레스토랑을 열 때다. 프랑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그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식 셰프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가 꿈꿨던 것은 단순히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요리를 세계적인 무대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요리를 하는 한, 그는 프랑스 셰프들 사이에서 인정받더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의 무대를 만들면 된다. 그는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뭐? 내가 레스토랑을 연다고? 한식 레스토랑이 프랑스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프랑스는 미식의 본고장이었고 그곳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과 프랑스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걸고 직접 레스토랑을 준비했다. 가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낯선 한식당이 자리를 잡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그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파리를 돌아다녔다. 결국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아담한 공간을 임대하는 데 성공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한식. 한식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프랑스 미식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과연 한식을 좋아할까? 그는 고민 끝에 한식을 프랑스 스타일로 재해석하기로 했다. 그는 된장과 고추장을 프랑스의 와인 숙성 기법과 결합하여 발효의 풍미를 극대화했다. 또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고급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소스로 재해석했다. 그는 직접 개발한 트러플 김치 리조토, 프랑스산 치즈를 곁들인 된장 소스 스테이크, 고추장, 마카롱 등의 메뉴를 선보였다. 레스토랑이 문을 연 첫날 손님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한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메뉴에 대해 의심을 가졌다. 하지만 첫 손님이 그의 음식을 맛본 순간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한식이라고? 믿을 수 없는 맛이야.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몇 주 후 그의 레스토랑은 현지 미식 잡지에 소개되었고 유명 셰프들과 미식가들이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 프랑스 미식 평론가는 그가 만든 김치를 먹고 눈물을 흘렸다. 이 음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다.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미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레스토랑을 연 지 단 2년 만에 한식은 미슐랭 2스타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한식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이름은 단숨에 세계적인 셰프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한식의 기적을 만든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미국 그리고 중동까지 레스토랑을 확장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순간은 따로 있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프랑스로 초대했고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엄마, 이 요리 기억나요? 그가 만든 요리는 다름 아닌 시장표 떡볶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프랑스 고급 식재료를 접목해 떡볶이를 고급 코스 요리로 재탄생시켰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요리를 맛보았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요리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시장에서 만든 음식이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셰프가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민자 셰프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어렵게 요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한식 요리를 개발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분식집에서 시작된 한식이 이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강민수 셰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셰프가 된 한 청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한식은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K푸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맛과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작은 시장 분식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민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식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식의 세계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